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라미경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시에 충청권에서는 지역정당 없이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라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충청의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단체연합 김경희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의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선거 현장을 취재한 대전 MBC 보도국 안준철 기자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오늘 나오신 5분의 패널께서는 어떻게 6.4 지방선거를 보셨는지 먼저 총평 들으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교수님? 예, 이번 지방선거 경합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선거 결과는 일단은 여야 간의 어떤 절묘한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균형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이게 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슈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책임론하고 박근혜 사수론 이 두 개가 대결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팽팽한 균형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지지율이라는 것이 세월호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5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유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정당 지지도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거의 10% 차이를 유지를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완전 선거의 유련 국면으로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 지역 단위들로 보면은 인물론에서 새정치연합 쪽이 밀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두 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절묘한 균형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진보적인 어떤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잘 보이지 않았죠. 국민들이 세월호 그 문제 이후에도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선거 이슈가 잘 살아나지 않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민감하게 어떤 차별화가 되는지가 잘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박빙의 승부를 계속 그 예측하는 선거제 조사가 박빙이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차별화이기보다는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심은 읽히는데 표심은 잘 안 보여서 마지막 표심이 어떨 거냐에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데 항상 정치 국면에서 여성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의 부분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 경선의 벽을 겨우 넘었던 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많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당선율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의 정치 세력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저조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초의회 중심으로 여성들이 조금 선전한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충청권은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그 여성들이 중견의 여성 정치인들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단체의 또 단체장으로서의 여성 정치 세력화 어떤 실종, 또 정책과 이슈의 실종이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엄태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권 초기에 치른 선거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는데, 그 변수를 뭘 통해 확인할 것이냐라는 것은 인천 경기 지역의 선거 결과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봤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의 선거 결과가 그것이 바로미터일 거라는 걸 봤는데요. 인천 경기를 보게 되면 세월호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지만, 또 충청권을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 군데 다 이렇기 때문에 또 여당이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가 미치는 투표율의 상승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같은 시점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출구조사 참 잘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정말 안 맞았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충청권이 박빙의 경합이라는 것이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네 군데가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만은 바뀐 곳도 있고 아예 당락이요. 그리고 또 경합 지역이 또 대폭 차이가 난 것도 있고, 가까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닷새 전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무려 7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도 한번 발견하게 됐고요. 또 여론조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일부 방송사에서는 무슨 무협지 얘기하듯이 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민의를 좀 왜곡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라는 분들이 좀 제대로 좀 밝혀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더 깊은 얘기는 더 진도를 나가면서 하도록 하죠.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 또 새롭게 도입된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 또 장점, 또 거기에 또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까지 지적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되게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답하게 봤습니다. 엉망인 선거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요. 결과를 보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냉정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공천혁명을 약속하더니 과정에서 보면 민심은 뒷전이고 안심박심만 외쳐댔던 것들을 지켜봤고요.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경쟁보다는 무차별적 의혹제기나 네거티브 형태로 흐르는 걸 보고 답답했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선택을 보면 전국 최초로 집권 이후에 전국 선거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7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인적쇄신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회를 준 것 같고요. 또 현직에 대한, 현재 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엄정했던 것 같습니다. 부패 비리가 있었던 것들은 여지없이 유권자들이 교체를 했고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가 당선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인물과 정당이 팽팽히 맞서 있을 때, 또 특히 선거의 향방이 1% 내외로 됐을 때는 정책 공약이 약 한 0.몇 %만 돼도 결과를 바꾼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도 정치권은 답답했지만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잊지 않고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에 교육감 선거로 명확하게 나타났고, 또 각각 지역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표심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표식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안주철 기자도 여러 가지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이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그럼 선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승리를 안아갔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선거전을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의 대역전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권 후보는 50.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6.8%였던 새누리당 박성희 후보를 2만여 표 차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2년 만에 재대결,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세종시장 선거전의 승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였습니다. 무려 57.8%의 득표율을 얻어서 현직 시장인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재선이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안 지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안 후보는 접전을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출구조사에서는요. 그런데 52% 이상을 얻어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의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도 뭐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 대전은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 설동호 후보가 됐는데요. 그 다른 두 지역은 또 대전과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종과 충남은 진보 성향의 후보가 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세종은 진보 성향의 최규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오늘 보면은 선거 다음 날까지 그 접전을 많이 벌였는데요. 김지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볼 수 있는 게 기초단체장의 전체적인 그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 5개 구청장 선거전에서 대덕구 새누리당 후보 한 곳만 당선됐고 나머지 4곳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은 15개 시장 군수였는데요. 새누리당 후보들이 공주 등 9곳을 가져갔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천안 등 5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 권력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 광역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그 비례의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22석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6석을 가져가서 이렇게 또 한편에 그 여소야대 현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이춘희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요. 역시 세종시 의원들도 9석을 차지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수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세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모두 비례의원까지 포함해서 40개 의석입니다. 그런데 그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달리 새누리당이 30석을 차지하면서 이쪽 충남의 지방의회 권력은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의 전격지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제일 먼저 얘기하자면 또 대전을 또 얘기 빠뜨릴 수 없겠죠. 예. 대전에서 대전시장 후보들이 이제 끝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장 교수님. 예, 설명 좀 그렇습니다. 주시죠. 선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저희 대전시장을 지냈던 박성효 후보가 사실은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선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5% 내지 17% 리드를 했었습니다. 그 인지도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직접 그 두 사람에 대한 인물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 인물을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의 경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 이슈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 사람들이 평가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이슈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 한계를 갖습니다. 쉬운 쟁점을 가지고 선거 결론이 나는데 지역 이슈를 가지고 쉬운 쟁점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쟁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결론이 났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두 후보 진영이 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박성효 후보는 굉장히 리드하는 마진이 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캠페인을 벌였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권선택 후보는 다른 어떤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선거 전략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서 이것이 지역에서 기능하면서 대전시장 권선택 후보에게 말하자면 튼튼한 손발이 되어 있었고 그 손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판세를 뒤집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이번 대전시장 선거 결과가 대표적으로 여론조사가 맞지 않은 그런 결과인데요. 선거 전문가로 불린다는 것이 참 불안하다는 걸 느낀 게 이런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성효 후보가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공통된 결론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 왜 권선택 후보가 됐는가를 물어본다면 세 개가 겹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는 일괄 투표를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장을 누굴 찍으면 구청장들도 거의 유사해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 선거노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선거 연대가 가능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진당의 정서를 새누리당이 잘 못 안았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구청장 선거 결과가 4대1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인데 실은 그 세 분은 선진당으로 4년 전에 당선됐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다 민주당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표를 진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기초 단위의 의원과 단체장들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간 것이 주요했고요. 마지막은 권선택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2년 동안 선거운동, 바닥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박성현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 대전 시민들께서 뭘 갖고 있냐면 4년 전 선거 결과와 또 4년 전 선거 결과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믹스에 매치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몇 달 전에 피상적인 여론조사가 맞기 어려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선진당을 제대로 껴안지 못했던 그런 전략이 그 구청장 단위에서는 사실은 석패를 가져온 유일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요인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전은 야권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하면은요, 전번 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마진이 기본적으로 2,000표였습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그냥 팽팽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그냥 진보 보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권과 야권이 있는 겁니다. 여권과 야권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대전은 이미 기본적으로 보수 헤게모니가 무너진 여권, 야권이 평평한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전환했다고 보이시고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다시피 말하자면은 강역시의원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요, 그 진보 정당까지 합치면은 53%입니다. 그러면은 50% 있던 것이 53% 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런 점에 주목해서 설명하자면 지역 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차분한 선거를 오랜만에 치르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 선거가 아니냐 얘기를 언론들이 자꾸 했는데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또 특히 지난 2010년도 6.2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의 정책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더 지방선거다운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적 이슈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성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유권자들은 행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2번 정도의 기회는 주지만 3번 기회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여권 성향의 단체장이 집권했던 그 시기를 보면 이제는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심이 하나 움직인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특징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에서는 야 성향이 굉장히 강한 투표 성향을 보였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또 여성향의 강한 투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통 우리가 스냅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정확히 보시려면 민심의 흐름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 정확한데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수치들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방 선거에서 그 여론조사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시장 선거전을 그동안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은 사실상 여론조사를 해온 것 가지고는 권선택 후보가 도저히 그 박성희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출마 선언 이전에 뭐 그거는 뭐 정식으로 전제된 여론조사는 아니었지만 60% 이상이 넘는 박성희 후보가 그렇게 보인 반면에 권선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자리 숫자에 그칠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적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박성희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알다시피 그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상황 정치 논란이 일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경선을 거치는 동안 어떤 그 패키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내분을 좀 노출시켰던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반면에 권선택 후보는 무혈 그 입성에 가까울 정도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예비 후보 등록 단계부터 꾸준히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바닥 민심을 다져왔던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희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시작했지만 권선택 후보는 그 이전부터 그 지역의 주요 이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KTX 호남 고속철의 그 서대전역 경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대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의 그 트레마 등을 하면서 다른 후보와 확실히 이렇게 차별화되는 면을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박성희 후보는 이제 그 조용하고 낮추는 자세의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을 만났고 그 배경에는 높은 지지율 그리고 막상 이제 선거 그를 시작하면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좀 깔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받은 그 민심은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이제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대전에 내려와서 이른바 그 집권당 시장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 대표 그리고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여러 이제 당 주요 간부들이 충청권 간부들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면서 예산을 대전 지역의 현안을 몰아주겠다라고 했는데 대전 지역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상당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패키지를 노린 그 팀 플레이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반응이 그 과거와 달리 이렇게 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세세하게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각 정당에서 지원하는 그 팀플레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예,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여성들 중심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계속 모임을 커피 파티 형식으로 좀 모임을 좀 하고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공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번 대전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유권자들이. 그런데 막판에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오히려 뉴스를 본다든지 이러면 중앙뉴스가 먼저 나오고 서울시의 그 선거 과정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 유권자들이 볼 때 잘못된 선거 전략이 반대로 대전의 그 여권 후보한테 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했던 것이 새누리당 전체의 이미지화 되면서 저는 박성희 후보의 지지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좀 치열했습니다. 그 박성희 후보가 이제 그 권 후보의 그 여러 차례 그 당적 변경을 이제 해서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그 종업원을 뽑는데 여러 곳 월급 조금 더 준다고 이 식당 저 식당 옮겨 다니는 종업원을 뽑겠느냐 아니면 한 곳에서 우직하게 있는 종업원을 뽑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 후보는 그 4년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년 전 시장 실패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또 전개를 하면서 어떤 두 후보는 토론 때마다 만나면은 와, 나중에 저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렇게 좀 심하게 대립하는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네거티브 공방도 상당히 심했고 또 반면에 공약을 둘러싼 그 정책 공방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두 곳을 더 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자리를 놓고도 아주 그 리턴 매치에 강한 이 그 공방이 있었었는데요. 연기군 시절의 시골형 선거에서 이제 세종시로 해서의 도시형 그 선거로 바뀐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결과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엄 교수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그 유한식 군수님 때부터 그 세종시 지키기 같이 하면서 제가 몇 번 뵙고 아주 따뜻한 분이죠.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이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정부 종합청사에 공무원들이 내려와 있고 또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대립 구도가 물론 여야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한 분은 지방공무원 출신이십니다. 한 분은 차관까지 한 중앙공무원 출신이고 할 때 그런 부분 그 내려와 있는 공무원들이나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격에 맞는 후보를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서울의 이해찬 전 총리가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그 지역구 관리가 얼마나 잘 됐냐 그러면 그 지역의 단체장은 민주당이 4번인가 선거 중에 3번을 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 지역구 관리가 되는 분이 또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역구 의원들의 그 활동도 선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 이춘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좀 미묘한 그런 지역에 대한 위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도 좀 들어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나 공직사회 개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개혁 정도가 아니라 뭐 타도의 대상처럼 보이는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공무원들의 정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교수님 기본적인 진단에 그러니까 세종시의 시의 성격 이거에 맞는 인물이 그래서 그 이춘희 후보다. 이건 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세종시라는 것이 지역주의로 그 지역주의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두 후보자 사이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의하고 관련돼서 한쪽은 그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혈연 학연 지연에 기초한 어떤 그 연계망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통적 지역주의적 인물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춘희 후보는 말하자면은 자신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을 실리적으로 어떻게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그러니까 그 실리적 지역주의하고 충돌하면서 실리적 지역주의가 어떤 면에서 이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어떤 신중간청, 그 세종시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중간청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서는 100점 100승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거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흩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점차적으로 세대와 계급 계층 투표가 있잖아요. 살아나는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이것이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이번 그 세종시 선거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실리적 지역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좀 쓰시는데요. 이제 그 세종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그 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치원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투표의 성향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덧붙여서 저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구가 단기간에 10%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 지역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종시는 정부기관들의 그 잇따른 그 정부기관의 부처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예정 지역에 유입됐던 인구들, 그 젊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심을 행사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 후보들의 그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 노출도 이번 패인에 하나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회 때는 그 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3파전의 구도였었고 이춘희 후보는 당시 한 2,000여 표 차이로다가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예정 지역의 인구 유입 그 증가분이 이제 고스란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자신의 어떤 그 득표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해찬 의원하고 상당히 좀 치밀한 선거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도시 디자인을 설계부터 담당을 했고 자기가 만들었으니 마무리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반면에 유한식 후보는 촛불 집회 때 이춘희 후보가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겠느냐.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다소 좀 감성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이면서 좀 소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다양하게 여러 계층화된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예정 지역에 그 새로 유입된 그 주민들이 어떤 견주면서 두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이제 출범할 2기 세종시에는 뭔가 좀 새로운 얼굴의 시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유사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공직사회에 대한 분노가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 보는 거죠.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공직사회에 좀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분노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세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귀 기울여서 어떤 표심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공직사회의 이제 분노의 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하나 이제 지적을 좀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종시하고 충남 쪽을 볼 때는 이제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냐 못하냐 그게 저한테는 관심이었고요. 오히려 세종과 충남을 볼 때는 저는 교육감 선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제 이념, 정책보다 이념에 중심을 둬서 어찌 보면 정말 전교조 때리기를 하면서 후보들이 굉장히 그 교육감 선거에 올인들 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교육의 어떤 철학을 실천하면서 갈 수 있는 인물인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세종시하고 충남은 그래도 진보 교육감이 어쨌든 됐기 때문에 세월호 이후에 많은 학부모들의 교육의 변화를 원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의 기저에는 교육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교육감 관련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교육감은 이제 먼저 충남지사 먼저 한번 돌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제 충남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충남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가다가 또 막판에 가서는 또 이제 경합 정도로 갔는데요. 충남은 어떻게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총장님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여론조사가 그렇게 맞지는 않았으니까 뭐 여론이 요동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충남 지역의 좀 갈망들이 좀 이번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힘 있는 후보,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을 대거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남 도민들에게 과거로 봐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선진화됐기 때문에 이런 국책 사업들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책 사업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부는 사실은 출구조사와도 좀 다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좀 넉넉한 차이로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충남지사가 현직에 있을 때, 충남지사로 현직에 있을 때 안희정 후보가 선농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힘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시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6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아마 이런 경고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충남도지사 선거전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 그리고 그 정책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인물론 같은 경우에 그 정진석 후보는 이제 그쪽 캠프에서 하기를 이제 충남의 케네디 가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정성모 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도지사를 지내셨고 정진석 후보 자신이 3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그 정권 교체기에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상당히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당 원내대표로 있는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여러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힘 있는 도지사가 충남의 SOC 사업에 관한 충분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는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전통적인 좀 유세 방식의 문법에선 벗어나서 오히려 분열된 어떤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그 뭐 김종필 그 전 자민련 총재로 이제 대표되는 충남 출신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충남을 대표하는 어떤 대망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대망론에 좀 불씨를 지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권당, 힘 있는 집권당 도지사론에 대한 어떤 그 반론으로 안희정 지사는 누가 더 친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따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되치기를 했고요. 그 이제 정진석 후보 측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그 지난 그 도정에 대한 실적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는데 여기에 관해서 안 후보는 일체 그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지 않은 것도 좀 이렇게 선거 문화에서 새롭게 좀 눈여겨볼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많이 그 이슈가 됐을 적에 이제 공교롭게도 아산에서 그 오피스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여당 후보 입장에서는 거봐라 충남의 행정이 얼마나 안전 행정이 얼마나 그 나쁘길래 이렇게 멀쩡했던 오피스텔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넘어갈 동안 충남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이제 공세를 취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그 안전 점검이고 행정이지 그게 그 도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그 별로 이렇게 설득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막판에는 그 대형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당 후보가 이제 충청권 그 뭐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각종 뭐 SOC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왔지만 뭐 대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대선 공약으로 걸었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목도하고 있는 도민들로서는 과연 그게 당 지도부들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뀔 당 지도부들이 하는 공약에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점은 크게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충남 도지사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충남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안희정 소위 말하자면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인물론의 대결 이런 것이 일정한 정도 전개됐는데요. 인물론의 대결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농촌 지역까지 전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 지사가 이겼거든요. 예, 전번에는 이겼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면서 사실은 저쪽 북부벨트,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당진으로 이어지는 북부벨트에서 이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충청권 신인물 대망론이라는 하나의 그쪽 한 축하고 소위 말하자면 전통적인 어떤 신중간청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있는 신중간청들이 있는 북부벨트. 이것이 연합하면서 이것이 기본적인 안희정 지사의 선거연합이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되고 나서도 이것이 통치연합으로 말하자면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인물론 대결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그 저쪽에서 말하자면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후보가 한 작업이 일정한 정도는 좀 타격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어떤 면에서 하나의 절반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안 지사도 충분하게 이게 그 충남도의 자기 영토를 완전하게 석권해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대선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히 승리는 분명한 승리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악조건 하에서 사실은 정당 지지도 떨어지죠. 이번에 보면은 저것도 도의원 선거도 30대 10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도 9대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가 9고 새정치가 5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 지사의 개인기는 사실 빛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토 내에서 말하자면은 완전한 지지, 탄탄한 지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 이상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서 대선으로 가기 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완전히 굳혔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좋은 지점을 선점했다고는 하지만은 완전히 굳혔다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실질적으로 이제 안희정 후보가 당선은 됐습니다만 이제 정진석 후보의 선정과 더불어서 전체 충남 전체 지역에 있어의 석권 또 이제 다음 차기 대권론까지 나오는 그 안희정 후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평가를 조금 이제 냉정하게 좀 해주시는데요. 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변이 없습니다. 이변이 없다는 게 뭐냐 그러면 충남 분들은 한 번 시키고 탁 자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2번까지는 하게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부지리를 받지만 4년 동안의 충남 도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이 많다는 뜻이겠고요.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도가 하나 있고요. 또
이번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발암 물질, 그 때문에 또 한참 시끄러웠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농약급수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거 못 이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대하는 선수가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다루니까 그분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인천, 경기도 이변이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경기 원래 여도입니다. 여도. 원래 여도입니다. 민주당 지역이랑 새누리당 지역이 아니고요. 여도입니다. 여도.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정복 전 장관이 토백입니다. 거기 인천 토백이에다가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거기서 구청장을 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당 후보에다가 야당 현역은 비리에다가 측근 비리에다가 부채가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3조가 늘어났습니다. 경기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여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희정 그 지사가 당선된 거는 충남 도민들의 정치적 경향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JP 이회창과 같은 뭔가 충청도에도 좀 대권 주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표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초 단위의 충남의 시군의 선거 경향과 도지사의 선거 경향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그러한 분리투표 성향이 역시 도단위에 있다는 것이 보여진 그런 선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지켜봐야죠, 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예. 그 대망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좀 캠페인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다른 지역 후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당의 어떤 공중 지원을 상당히 좀 기다렸고 그게 이제 상당히 전략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희정 후보는 철저하게 이렇게 고독한 어떤 선거 유세를 전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중앙당에서 뭐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오겠지만 같이 다니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롯이 내 힘으로 이 재선에 성공을 해서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망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좀 철저한 좀 논리 개발이라든지 예. 그 토양을 어떤 좀 배양하기 위한 그런 정지 작업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또 이제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제 마지막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7개 그 광역지자체 중에서 13군데가 이제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는데요. 우리 충청, 여기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대전 빼놓고 2군데, 3군데 모두 다 지금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우리 그 정치 평론을 하거나 언론사에서 글을 쓸 때 진보와 보수란 말을 굉장히 편하게 쓰시는데 이 진보와 보수가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우리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진보, 보수를 얘기할 때 전교조 출신을 진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진보와 보수 사이에 뚜렷한 공약의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거꾸로 됐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는 바람에 뭐 다 많은 교육감자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는 앵그리맘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으로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교육감 선거가 결과적으로 많은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낳았다 그러지만 그 성향보다는 저는 도지사, 단체장들 그리고 교육감은 현역에 대한 한 번만 더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라는. 왜냐하면 이 중앙정치권과 달리 뭐 심판을 한다거나 이러한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 했던 사람들이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는 걸로 같다고 보는 것이 더 편한 답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나 후보들이 난립하게 됐기 때문에 선명한 진보라는 색채를 든 사람은 하나였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진보가 30, 40%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양대 정당제로 이제 선거가 치러졌지만 시도지사는요. 교육감은 역시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되면 깃대를 확실히 든 사람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현역 위주로 간 것 같다. 저는. 근데 이제 교수님 대전, 세종, 충남에는 현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 장 교수님. 교수님이 예. 말씀하신 거는 현역 위주로 갔다면은 지금 사실은 현역으로 이번에 또 시작한 사람이 그 예를 들면은 뭐 통칭 얘기하는 진보, 야권
이게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당선된 사람이 7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현역을 찍었는데 그 현역들이 6분이나 진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들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현역이 없는 선거에서 진보가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2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조금은 말씀하실 때 그거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역이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 진보 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역이. 그리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사실은 교육 부분은 훨씬 더 있잖아요. 여건 야건 이상으로 말하자면 진보 보수의 문제로 나눠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저희들 지금 방송국에서도 KBS나 이런 쪽에서도 보수 진보의 이번에 정책이나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수 진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측정에 근거해서 사실은 13명을 진보로 말하자면 명명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13명, 당선된 13명 중에서 6명이 실제로 정교조 출신이고 그 외에 다수도 사실은 민주교수협회 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교육감 부분에서는 명명하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토론 기회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교육감 측면에서는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그리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거이기보다는 사실은 경쟁 위주의 지금 순위를 매기는 수월성 교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은 다른 아이들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학력신장이냐 혁신학교냐. 예를 들면 이제 진보 보수냐라고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것을 좀 수강률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시적이지만 네.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와 이제 관련한 부분은 지금 충남 같은 경우가 이제 부패 교육감으로 해서 중도 낙마하신 분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의 부패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학력 신장으로만 가는 경쟁 위주의 교육에 부모들이 뭔가 다른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서 6.4 지방선거에 커다란 정책과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 나름 또 조용한 선거 가운데 또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 다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같이 이제 주셨는데요. 이제 당선자들의 공약을 어떻게 또 잘 이행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우리의 몫일 것 같은데요. 총장님,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교육감 선거를 보면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중 투표가 아니라 3중, 4중 투표를 하셨습니다. 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또 지방위원들을 나눠서 투표하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굉장히 큰 정책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간과하신 거지 유권자분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변별해서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부탁은 지금 보면 권선택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한 6조 한 2천억 원 정도의 공약을 한 바 있고요. 안희정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조 정도의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총 공약이 158개, 안 당선자 같은 경우에 158개, 그리고 권 당선자 같은 경우는 21개 분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실천 계획서를 짜고 이걸 도민들과 상의하고 또 이 이후에 국비 확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시비로 가는 것도 도비로 가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들과 시민들과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토론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감시하고 이제 앞으로 4년 기간 동안 단체장과 더불어서 기정 활동들을 이제 감시를 잘 해줘야 될 텐데요. 근데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민선 5기하고 이제 6기 대전시 같은 경우에 놓고 볼 적에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의 주요 이슈인 도시철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 대전시에서는 자기부상 방식의 고가 방식 2호선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차기 시장으로 당선된 그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램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정책의 일관성 또 행정의 어떤 그 공신력 같은 게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전직 시장, 현직 시장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펼칠 그 여러 공약들 중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anything but 클린턴 이래 갖고 새로 모든 걸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과욕이 넘칠 경우에 과연 4년 된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 결국은 과도한 욕심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천 가능한 공약부터 그리고 공약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이라도 이게 좀 실현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철회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분석해보고 충청의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시간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해주시죠. 예, 자꾸 선거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진일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이력제를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 어느 단위의 어느 정당의 후보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것도 이번 선거 때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충남 그리고 또 대전에서 중요한 건요. 지방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비토그라시라고 하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충남과 대전의 발전 방향이 앞으로 갈 건지 후퇴할 건지가 결정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엄태석 교수께서. 네, 선거 끝났습니다. 되기 위해서 하시는 공약이 있다면 빨리 정리해서 반성하시고요. 사과하시고 철회하시고 그다음에 될 거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뭐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 헷갈리게 하신 것들 미안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요. 또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준철 기자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표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좀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모두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심판 그리고 선택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희 대표께서. 네,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고 자는 순간까지 나의 움직임은 지방자치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선택 이후에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적극적인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찬 교수께서. 예, 지방자치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저희들 이번 선거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중앙정치 평가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지방 분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4년 더 하고 다음 민선 7기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는 1995년도 그러니까 지방자치 체제를 질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로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7명, 그다음에 구시 군의장이 226명, 모두 3,952명의 의원들이 또 단체장들이 선출됐습니다. 당선된 후보들은 물론이고요.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도 후보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 민심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야의 냉엄한 민심 회초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5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